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39살 노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 전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들이 일상이고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쳐 도시 전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창문 가까이만 가도 한기가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을 디디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토론토 대학교 친환경 건축 연구소에서 에너지 자립형 주택과 탄소 중립 건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캐나다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난방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의 개발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특히 북부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나부투나 유콘 같은 북극권 지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 효율적인 난방 없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지는 단열이 부실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엄청난 연료비 부담과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소피아는 몬트리올 공과대학에서 연력학과 건축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녀는 건물 내 열 흐름의 최적화와 단열 시스템 개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 전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 친환경 건축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패시브하우스 설계를 발표했고, 소피아는 신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단열 시스템을 소개했죠. 세션이 끝난 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북극권 지역의 주거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소피아는 현재의 강제 공기 난방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북극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천장 근처는 덥고 바닥은 차가워서 연력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죠. 그날 대화가 발전하여 우리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이듬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이너스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여러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고효율 히트펌프, 추결식 전기 난방, 지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테스트했죠. 하지만 각각의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었고, 특히 극한의 추위와 원격 지역의 제한된 인프라 환경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 누나부투 북부 지역의 이누이트 커뮤니티를 방문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은 단열이 부실하여 끊임없이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5도를 넘지 못했고, 주민들은 한 달 난방비로 가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는 이 지역은 연료 운송 비용도 막대했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7세 이누이트 할머니 아나나는 전통 이글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얼음으로 만든 집에서도 따뜻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중앙에 불을 피우면 열이 벽으로 퍼지고 얼음과 눈이 단열재 역할을 해 체온만으로도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첨단 기술보다 때로는 전통적 지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토론토로 돌아온 후에도 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우리 집의 차가운 바닥을 경험하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 리암으로부터 흥미로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6개월 전 한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형, 여기 난방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당신이 찾던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온돌이라고 하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발이 전혀 안 시려.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엄청나게 높대. 리암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방식이라는 점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온돌에 대한 학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영어로 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대응 건축 포럼에 저희 부부가 연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북극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주거 솔루션에 대해, 소피아는 혁신적인 단열 기술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출발 전 리암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더니 그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주거 문화였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첨단 보안 시스템,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편리한 교통,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온돌 난방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춥지만 실내는 항상 건조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운 곳과 추운 곳의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도 적다니 저희가 연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토론토 대학의 동료들에게 온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일본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는 마크 교수는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코타츠라는 난방기구가 한국 온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서양의 복사 난방 시스템이 실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히포코스트 난방이 현대화된 것인데 이는 온돌과 원리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12월 초 저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공항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리암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바로 그가 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생동감 넘치는 빛으로 가득했고 비가 내리는 중에도 사람들은 활기차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보는 도시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암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주차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리암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으로 엘리베이터를 미리 호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리암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리암은 저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1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바닥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게 따뜻했습니다. 소피아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 온도를 확인해 보더니 전문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기에 이렇게 균일하게 따뜻할 수 있는 걸까? 리암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가 묻어났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전통 문양의 쿠션이 놓인 낮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에는 각종 김치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암은 이미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 방식이 온돌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걸으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신비로운 난방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포럼과 함께 온돌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바닥이 그대로 따뜻하다니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리암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아파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구분이 명확하면서도 개방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작은 단차로 공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전문가 모드로 아파트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과 창문의 단열 상태, 바닥의 구조, 천장 높이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던 그녀는 리암에게 물어보았고 리암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아파트의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바닥 아래에는 정교한 배관 시스템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며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구조였습니다. 소피아는 이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바닥 복사열 난방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야. 열분포가 균일하고 추결 효과도 뛰어날 것 같아. 아침 식사 후 리암은 저희에게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러 동의 고층 건물들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놀이터, 헬스장,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리암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대형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기능한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건물 전체 면적만큼 넓은 지하 공간에는 체계적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까지의 동선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리암은 한국의 아파트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했습니다.
토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에 맞은편 동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리암의 설명으로는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모든 동선이 계획되어 있다니 정말 세심한 설계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그곳에서도 바닥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 역시 온돌 난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인데도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희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암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주거 솔루션인 셈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캐나다의 주거 환경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콘도들도 고층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이 강조되어 이웃과의 교류는 최소화된 구조였습니다. 또한 북미의 건물들은 추운 기후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 강한 반면 이 아파트 단지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암의 아파트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리암은 자신의 월별 난방비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캐나다에서 비슷한 크기의 집을 난방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쾌적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소피아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열역학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온돌 시스템은 대류식 난방에 비해 약 30%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았습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천장 쪽에 열 손실이 적고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높이에 열이 집중된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암은 저희를 위해 간단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경험은 새로웠지만 따뜻한 바닥 덕분에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사 방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바닥에 앉아 식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텐데 온돌이 있기에 가능한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한국의 선도적인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주최하는 스마트홈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리암은 이것이 현대기술과 전통 온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미래적인 주거 공간의 모형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스마트홈 시스템은 예상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중심에 온돌 난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우건설의 김 과장이 우리를 맞이하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우리를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명, 보안, 가전제품은 물론 온돌 난방까지 원격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난방 일정을 자동으로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6시 30분부터 침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쾌적한 기상 환경을 만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방마다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 온돌에서는 전체 방의 온도가 균일했지만 현대 시스템에서는 각 방의 용도와 거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침실은 약간 시원하게, 거실은 따뜻하게, 아이방은 적정 온도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소피아는 열역학 전문가답게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과장은 스마트 온돌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AI가 외부 기온과 내부 온도, 거주자의 스케줄을 고려해 최적의 난방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간의 난방을 최소화하고 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주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신재생 에너지와의 결합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온수를 데우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히트펌프 기술을 접목해 외부 공기의 열 에너지까지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가스 보일러 대비 에너지 소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바닥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대 온돌의 단면도를 보여주었는데 전통 온돌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소재와 기술이 접목된 모습이었습니다. 맨 아래층은 단열재, 그 위에 알루미늄 열반사판, 온수 파이프, 추결 모르타르 그리고 최상층에는 마감재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신 추결 소재의 활용이었습니다.
상변화 물질 PCM이라는 특수 소재를 모르타르에 혼합하여 열저장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 소재는 특정 온도에서 상태가 변화하며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 온돌의 추결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택은 소비하는 에너지만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스마트 온돌이 그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열과 기밀성을 극대화한 패시브 디자인에 온돌의 효율적인 난방을 결합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김 과장은 이 시스템이 특히 캐나다와 같은 추운 지역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대류식 난방과의 효율성 차이가 더 커진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온돌의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한 초박형 발열체,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적용한 케이블 없는 온돌, 그리고 인체 감지 센서와 연동된 지능형 부분 난방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연구 중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나오면서 소피아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북극권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던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첨단 기술의 결합이 가져온 이 혁신적인 난방 방식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리암의 아파트로 돌아와 우리는 그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리암은 스마트폰 앱으로 온돌 난방의 온도와 타이머를 조절하며 시스템의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출 중에도 귀가 시간에 맞춰 미리 방을 데울 수 있는 기능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노트북에 오늘 본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한 과학자의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캐나다에 도입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극한 기후에 맞게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포럼 일정 중간에 이틀간의 휴식이 주어졌고, 리암은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에게 온돌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우리를 서울 북쪽 교회의 전통 한옥 체험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현대식 아파트에서 경험한 온돌도 좋았지만 전통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옥 체험관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을 재현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안내원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간단한 한복을 입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복의 넉넉한 품이 주는 편안함은 곧 익숙해졌습니다. 한옥 내부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름다운 마루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옥의 구조는 계절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마루에서 생활하며 통풍을 통해 시원함을 유지하고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생활하며 따뜻함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돌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안내원은 실제로 불을 피워 온돌을 데우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소리와 함께 점차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식 온돌보다 데워지는 속도는 느렸지만 일단 따뜻해지면 그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낮은 상의 한국 전통 음식을 차려 온돌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지만 따뜻한 온돌 위에서는 놀랍도록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선비들이 즐겼던 시집기와 그림 그리기를 체험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경험은 그날 밤 온돌방에서의 취침이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누웠는데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소피아는 이것이 자신이 경험한 가장 편안한 수면 환경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몸 전체가 고르게 지지되면서도 따뜻함이 유지되니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내원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발에서부터 몸 전체로 퍼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적정 온도에서의 복사열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대사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한옥 체험을 마친 후 리암은 우리를 현대적인 한국 찜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찜질방은 온돌 문화가 현대적으로 확장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내부로 들어가자 다양한 온도와 소재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숯방 등 각기 다른 소재와 온도로 구성된 방들이 있었고 공통점은 모두 바닥이 따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암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찜질방은 한국인들에게 일상적인 휴식과 건강관리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혼자 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문화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찜질방 내부의 넓은 휴식 공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였습니다.
저는 황토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토의 원적 외선 방출 효과가 몸을 깊숙이 따뜻하게 하는 느낌이 마치 자연 속에서 햇볕을 쬐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소금방을 특히 좋아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소금이 습도를 조절해 호흡이 편안해지고 피부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리암의 친구인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온돌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의 복사열은 인체의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바닥 복사열이 대류식 난방에 비해 실내 공기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류식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해 순환시키기 때문에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의 이동을 촉진하지만 복사열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적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온돌의 적정 온도가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잘 맞아 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부터 따뜻해지는 구조가 인체의 자연스러운 열분포와 유사해 같은 체감,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암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와 소피아는 온돌 문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 양식,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문화라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온돌의 건강 효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북부 지역, 특히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절 질환과 호흡기 문제에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솔루션을 넘어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온돌 시스템이 북미에 도입된다면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건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방문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와 저는 이미 캐나다식 온돌 시스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스케치를 그리고 예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북미 환경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집의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따뜻한 온돌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캐나다의 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발이 차가워 불편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집의 강제 공기 난방 시스템은 이제 구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국 직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토론토 대학의 친환경 건축연구소에서 동료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하고 북극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와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앤더슨 교수는 특히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누나부트 지역의 원주민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 사용 중인 강제 공기 난방으로는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캐나다 북부 환경에 맞는 온돌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대학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역시 몬트리올 공과대학에서 비슷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연력학 연구실 동료들은 특히 온돌의 추결 특성과 열효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추운 기후에서 온돌 시스템의 연력학적 모델링을 시작했고 소피아의 팀은 최적의 추결 소재와 바닥 구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우리 자신의 집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온돌 시스템 설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몇 주간의 리서치 끝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인 건설업자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캐나다로 이민 온 후 주로 북미 가정에 맞게 변형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김 씨와 함께 우리는 집 개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캐나다 주택의 목조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콘크리트 구조와 달리 우리 집은 목재 바닥이었기 때문에 무게와 습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경량 추결 소재와 효율적인 단열재를 사용한 얇은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의 단열과 보울력이 극대화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락을 유지하며 기술적 조언을 구했고 김 박사는 극한 환경용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공사는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며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존 바닥재를 걷어내고 단열층을 설치하고 온수 파이프를 깔고
특수 모르타르를 부은 후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설치하는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열 분포를 측정하며 연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이 완성되고 첫 가동을 하는 날, 우리는 마치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느껴진 그 따스함은 한국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었습니다. 소피아는 바닥에 누워 온몸으로 그 느낌을 만끽했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첫 겨울을 나면서 우리는 시스템의 성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강제 공기 난방 대비 에너지 소비가 34% 감소했고 실내 온도의 균일성과 쾌적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공기의 건조함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곧 친구들과 동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바닥을 경험하고 싶어 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기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토론토의 지역신문이 우리 집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후 여러 건축 및 환경 관련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BC 방송에서는 온돌 시스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연락해왔고 우리는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이점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지원으로 우리는 누나부트 북부 지역의 원주민 커뮤니티에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디젤 발전에 의존하는 고립된 지역이라 에너지 비용이 매우 높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절실했습니다. 현지 기후와 자재 수급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온돌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수천 년 된 지혜가 북미의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주거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부트 시범주택 프로젝트가 첫 겨울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온돌 난방을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겨울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80대의 한 이누이트 할머니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바닥에 자신의 침낭을 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과거 그녀의 어린 시절 이글루에서의 따뜻한 기억이 온돌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캐나다 북부 지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누나부트 지방정부는 향후 모든 공공주택 건설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유콘과 노스웨스트 준주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북부개발부는 온돌 시스템을 북극권 지역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대규모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친환경 건축 연구소는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미 환경에 최적화된 온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소피아의 연구팀은 몬트리올 공대에서 극한 환경용 신소재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이 소재는 곧 우리 온돌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연구센터의 설립 1년 만에 우리는 북미 기후와 건축 환경에 맞춘 표준화된 온돌 시스템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설계안은 목조 구조에 적합한 경량 솔루션, 기존 주택의 개조를 위한 초박형 시스템, 그리고 신축 건물을 위한 통합형 시스템까지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설계안은 CC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미디어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온돌 시스템을 북미 남방의 미래라고 소개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PBS와 CBC는 공동으로 온돌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택개발업체들도 이 움직임에 빠르게 동참했습니다. 토론토의 대형 건설사 맥켄지 홈즈는 새로운 친환경 주택단지의 온돌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몬트리올과 밴쿠버의 여러 개발업체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프리미엄 옵션으로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곧 주류 사양이 되었습니다. 온돌의 영향력은 주거 공간을 넘어 상업 및 공공건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새로운 공공도서관은 온돌 난방을 적용한 최초의 대형 공공건물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바닥 온도 덕분에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일반화되었고 이는 도서관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토론토의 어린이 병원은 소아과 병동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회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 제조업체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자신들의 제품 라인에 온돌 솔루션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보일러 제조업체인 원플로우는 온돌 전용 고효율 보일러를 출시했고, 여러 바닥재 제조업체들은 온돌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강조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의 연구는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소피아의 팀은 상변화 물질 PCM을 활용한 새로운 추결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온돌의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15%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태양열과 지열을 온돌과 통합한 넷제로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은 알버타주의 오프그리드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온돌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북미 가정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바닥에 앉아 식사하거나 활동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온돌의 쾌적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닥은 않고 눕는 곳이라는 동양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온돌 문화의 확산은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23% 낮았고, 노인들의 관절통 호소도 17% 감소했습니다. 이는 온돌 난방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균일한 온도 분포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 설치된 온돌 시스템은 5만 가구를 넘어섰고, 매년 그 수는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네소타, 미시간, 메인 등 북부주들을 중심으로 온돌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알래스카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도 우리의 북미식 온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건축 대표단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고,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권 주택 개선 프로젝트에 우리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온돌의 지혜가 21세기 북미의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소피아와 저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온돌의 발전과 새로운 응용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북미식 온돌 시스템의 개선점을 한국의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적 교류는 기술 혁신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온돌 혁명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이 시스템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지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글솜씨가 없지만 사연을 그대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여러분과 사연 나누며 재밌는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감동카드였습니다.